네, 연애의 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그 사건의 친구 김선생입니다. 네, 지 멋대로 살고 싶어서 기자 그만두고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네. 이번 달 그때 그 사건 벌써 마지막 편입니다. 네, 장대한 3부작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거를 좀 자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여력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그냥 한 달에 한 편씩만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한 달에 하나 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버거워. 거의 뭐 김정필 기자는 지금 약간 한량한 부서에 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양반이 이제 정말 빡센 부서에 가서 취재하면 이런 거 못 할 거거든요. 못해, 큰일 나. 네. 이 사람 한가할 때 빨리 해야 돼. 한가한 부서에 있을 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거의 뭐 시험 보듯이 막 옛날 자료 떠들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오거든요. 본인 표현으로는 중간고사 보는 느낌이다. 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게 대충 패턴이 되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서너 편씩 해가지고 한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는 패턴으로 네. 당분간 가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가토 사건, 네. 두 번째는 이제 정윤의 문건 사건의 전반부, 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렇죠. 후반부를 쭉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조응천, 박관천 아저씨들의 흑역사. 그렇지. 네, 요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처구니 없어요. 네. 여러모로 어처구니가 없는데 네. 이 사건들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를 보면서 지난 정권에서 어떤 걸 생각하고 있었고 또 사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고 이제 대충의 패턴이 좀 보이실 거거든요. 그렇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기의 존재감을 10분 발휘하는 거의 뭐 이제 최초로 본인의 그 마각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뭐 그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로 정리되는 세 편 유익하셨으면 알죠? 오유, 엠팍, 파리쿡, 각자의 SNS. 일베에다 한번 올려볼까? 일베. 일베에다 하면 어떻게 되려나? 듣고 있니? 올려줘. 네. 아무튼 뭐 일베는 농담이고요. 많이들 좀 공유해 주시고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 그냥 지나가셨던 분들이 쭉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원 사건 지난달 거, 그리고 이번 달 거,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때 그 사건들 몇 편만 더 이제 꼼꼼히 챙겨 들으시면 지난 10년 동안에 대충 이 정권이 어떻게 이슈를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를 뭉개왔는지에 대한 패턴이 보실 겁니다. 네. 저희도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사건으로 올 거거든요. 네. 미리 공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안 정해졌잖아. 아니에요, 정했지. 우리 의식의 흐름 따라 바꿀 수 있어. 네, 그래서 다음 달 사건도 기대해 주시고, 네. 뭐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하여튼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공지 딱 짧게 할게요. 네, 김프로쇼 재개봉. 시네마 천국입니다.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바로 그 영화. 11월의 마지막 밤. 11월 30일 저녁 8시에 모여서 다 같이 영화 한번 보시죠. 내일이에요. 내일 저녁. 바로 내일입니다. 네. 혹시 아직도 예매를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메가박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키시고 메가박스 코엑스 11월 30일 저녁 8시 예매를 눌러주십시오. 네.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티켓 수익의 절반은 배급사로 가고, 그렇죠. 절반은 극장으로 간다. 우린 없어요, 네. 우리는. 만약에 만석이 안 되면 네. 그 돈을 우리가 물은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저희가 남으려고 뭘 하는 건 아니고 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올까? 그냥 나 이 영화는 꼭 지나간 좋은 영화인데 네. 극장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어디다 얘기할 겁니까? 뭐 극장에다 얘기할 거예요. 배급사 얘기할 거예요. 근데 김프로쇼는 합니다. 네, 김프로쇼에서 모여서 의견이 모여가지고 네. 요 영화는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면 같이 보기도 하고 네. 또 뭐 정모나 뭐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핑계 삼아서 영화 보고 나서 뭐 맥주 한 잔 가볍게 그렇죠. 네. 뭐 하시는 자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11월 마지막 날 핑계도 좋잖아요. 네. 저희가 뭐 멤버들이 좀 이렇게 그래요. 뭐 좀 쑥스러워 우리가. 내성적인 네. 사람들이어가지고 막 그런 술자리에 가서 막 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막 나서가지고 정모를 하고 이러기는 좀 어려운데 네. 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모여가지고 335 뭐 하다가 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나도 눈 맞고 싶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선물 있습니다. 네. 예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입장하실 때 저희 김프로쇼 포스터에 사인을 해서 멤버들의 사인이 들어있는 김프로쇼 포스터를 다 전달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입장하실 때 뻘쭘하게 서 있는 저희와 무료 포옹, 네. 프리 허그 한 번씩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셀카. 네. 뭐 하여튼 원하시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네. 때리지만 마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지사항 저희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뭐 계속 말씀드릴 거거든요. 김프로쇼를 제작하고 있는 빅픽처 컴퍼니에서 네. 프로듀서를 PD를 공개 채용합니다. 김선생, 김프로, 배감독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 편집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네. 라디오나 TV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좋은데 네. 꼭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요. 다만
영상 편집은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필수 소양은 영상 편집. 네. 가급적이면 파이널 컷이 좋고 다른 프로그램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영상 편집을 잘하실수록 좋고요. 네네. 단언컨대 저희하고 정말 재밌게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본인이 팟캐스트를 사랑하시는 애청자라면 정말 좋습니다. 네. 자유 형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서 jk@kimproshow.com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뭐 연봉이나 처우나 이런 것들은 만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외주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하기도 훨씬 나을 거예요. 아무튼 아지트에서 같이 일하실 분들 찾고 있으니까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한겨레 김정필 기자와 함께 정윤회 씨 사건에 대해서 한번 싹 훑어드리겠습니다. 경계 없는 인도주의 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 그 국경 없는 의사회가 국경 없는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분쟁과 재난 상황,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그들을 위해 오늘도 달리는 국경 없는 의사회와 국경 없는 영화제를 김프로쇼가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만나보세요. 영화 내부자들 드라마 미생의 거장 윤태호 작가의 신작 오리진을 소개합니다. 제목 오리진처럼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교양과 지식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책 한 권에 한 가지 주제로 지금까지 2편을 선보였고 총 100권을 목표로 하는 장대한 기획이죠. 만화의 형식을 빌린 우리 시대의 교양서 오리진, 김프로쇼 청취자께 이 장대한 기획에 동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위즈덤 하우스. 네, 어서 오세요. 김프로쇼 오리지널 그때 그 사건 이번 달의 마지막 편입니다. 의외의 포인트에서 김프로쇼의 진중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시는 한겨레 우리 김정필 기자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겨레 김정필 기자입니다. 한결같아.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한결같으죠. 바꾸면 안 돼요. 경박한 거 우리가 할 테니까. 딱 좋아요 지금. 무게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일관돼야 돼서 이게 사고 치는 사람도 일관되게 사고 치면 예측 가능하니까 대응이 되는데 멀쩡하다가 예측 불허가 되면은 이게 두 분께서 아마 이 대응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는 정윤회 씨와 관련된 사건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 것까지를 한번 좀 간략하게 한두 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Previously on Mad Men. 첫 시간에는 저희가 가토지국장이라고 정말 얼척없는 사건이 있었죠. 이게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에요. 말도 안 되게 기소를 했다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세게 먹은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찍기다시라고 하죠. 가토 찍기다시설. 그렇죠. 그리고 세계일보가 문건을 보도하면서 굉장히 시끌벅적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게 세월호 사건이 난 이후에 2014년 11월 뭐 거의 말쯤 돼가지고 24일부터 27일 터져 나왔거든요. 정권의 비선이 있었대. 그게 정윤회래 하면서 신문에 뻥 터져 나왔는데 그게 왜 터져 나왔는가를 지난 시간에 한참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2013년도 말부터 김기춘 실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 그걸 감지한 김기춘 씨가 밑에 자기 똘마니들을 시켜가지고 종천 박관천 물론 그분들은 지금 똘마니라면 굉장히 기분 나빠지겠지만 나빠하시죠. 그때 당시엔 똘마니 포지션에 계셨으니까 우리 종천 의원님 그렇죠. 그래서 한번 알아봐 했더니 열심히 알아가지고 왔더니 너무 큰 걸 물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거를 하다가 중간에 계신 또 우리 홍경식 민정수석께서는 야 네가 보고해 그리고 보고를 올려드렸더니 거기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취재를 했던 박관천 경정은 그냥 바로 잘리고 바로 자를 수 없으니까 조응천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은 한 2달 정도 더 놔뒀다가 자르고 6월 달에는 민정수석 자르고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도 원래는 잘렸어야 맞을 텐데 워낙 비상시국이다 보니 이 양반이 또 워낙 달코 다른 양반이라 뭐 그것도 적당히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많이 이용했죠. 워낙 또 처세술이 뛰어난 그렇죠. 분이어서 발 벗고 나서가지고 싹 이렇게 하면서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살아남고 세월호 특집 때도 약간 얘기했지만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거를 강조해라 이런 지침들을 김기춘 실장이 직접 내렸다는 정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고리 3인방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권력의 암투는 할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 나서서 공작을 하고 지휘를 하고 이런 캐파는 안 되니까 그런 건 없죠. 아마 여기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쫙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나름 고마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네. 봉합을 하고 상호 타협이 된 거죠. 네, 네. 좀 이제 가자. 뭐 이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억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린 사람도 있죠. 그렇죠. 갑자기 나온 사람도 네. 있죠. 거기에 또 같이 있었던 뭐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이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문건을 살금살금 야금야금 한 4월 정도로부터 추정이 되는데 네. 그때부터 이렇게 야금야금 믿을 만한 기자들한테 주는데 제가 듣기로는 세계일보에만 준 거는 아닌 거라고 들었거든요. 뒷얘기인데 2014년 4월쯤일 거예요. 그때 세계일보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하죠. 네. 전 시간에 그 김프로께서 말씀해 주셨던 4월 2일과 4일. 예. 네. 청와대 행정관 비리 면책 특권 뭐 요런 기사로 세계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나가는데 이 보도로 세계일보 기자가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을 합니다. 네. 근데 청와대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 내밀한 정보가 이게 밖으로 나가서 보도가 되니까 쉽지 않은 보도기는 해요, 사실. 왜냐면 청와대에서 감찰을 조용히 해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된 애들을 그냥 원복시켰는데 야, 얘네들 징계도 안 하고 원복시켰어? 라는 거를 속속들이 알고 하니까 이거 청와대 입장에서는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감찰 정보는 어느 조직이건 외부에 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가장 민감하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세계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써서 수상을 했는데 사실은 모 언론에도 똑같은 자료가 나갔어요. 그 소스가 똑같이 다른 신문에도. 청와대 행정관 면책비리 네, 네. 그 보도의 그 문건을 받았을 때 네. 세계일보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 모 언론사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도가 세계일보만 됐죠. 모 언론은 기사 못 시킨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쫄아서. 예. 쫄아서 했는지 아니면 뭐 그- 엿을 바꿔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청와대에 있던 모 경찰관이 전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동인으로 인해서 네.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간을 본 거죠. 이제 자기는 엄청난 권력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네. 언론을 통해서 하려면 자기가 믿고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언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딜까 이제 두 군데를 줘본 거죠. 네. 네, 세계일보는 그걸 기사화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세계일보 쪽에 청와대에서 생산됐던 그 문건들이 이제 많이 건너가요. 진짜 영린들이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문건들이. 그러면 예. 그 세계일보 말고 다른 모 언론사 있잖아요.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요게 또 방송의 맛이야. 네. 너무 자백했나? 그래서 문건이 넘어간 게 그 이후로 뭐 세계일보 쪽으로 건너간 게 네. 문서가 허리춤에 올 정도로 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건너갔는데 이제 세계일보에서 그 문건을 제공받았던 기자는 정윤회 문건이 이제 2014년 11월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이에 그 문건 일부를 몇 개를 보도를 하거든요. 보도했던 이유는 정윤회 저 문건을 보도하기 전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보도가 리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체크를 했던 거예요. 리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보도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청와대 거의 대통령급을 상대로 지금 싸워야 하는 기사인데 사실 이제 보도되기 전날부터 혹은 뭐 그 과정들이 사전에 이제 저쪽에 건너가면 이제 보도 자체가 사실 되기 힘든 최종적으로 기사화되기 힘든 상황들이 생기니까 네. 자기들이 제공받았던 그런 문건 일부 중에 몇 개를 이제 보도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내부에 밀정이 있느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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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 내보내듯이.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메이드가 됐다 싶은 상태가 됐고, 정윤회 문건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일보 내부에서도 국장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외에는, 그러니까 심지어 사회부장도 다음날 보도를 봤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안을 굉장히 좀 철저하게 지켰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이제 생산된 기사였죠. 엄밀하게 보면 정윤회가 비선실세의 뭐 핵심이다. 그러니까 당시 시점으로 보면은 이 팩트 측면에서 보면 이미 약간 한철 지난 뉴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한철 지난 뉴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생산이 됐고 어쨌든 이제 검찰에서 이제 문건 유출에 초점 맞춰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죠. 11월 24일 날 그래서 월요일 날 세계일보가 빵 작정하고 보도했는데
다른 언론이 뭐 쉽사리 받아가지고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도가 됐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날. 네. 해필 또 금요일인가 모르겠어요. 28일이네요. 네. 네. 금요일이어야 뉴스가 좀 적게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대대적으로 소송을 하고 네. 그리고 월요일 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입니다.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쭉 카메라를 돌리는데 네. 조윤선도 앉아있고 김기춘도 앉아있고 김영환 수석도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프레임을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는 다리 잘못됐다고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을 이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최초 작성된 문건이 8번 정도 데스킹을 해가지고 네. 그래도 그나마 톤 다운 시켜가지고 나온 문건인데 데스킹 바이 조응천. 네. 근데 요 최초에 데스킹 되지 않은 거는 네. 그 박관천 경정이 직접 자기가 저장을 서버에다가 컴퓨터에다가 하지 않고 네. 그냥 출력을 해가지고 최종본을 그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놨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수위가 센 3장짜리는 공개가 그때는 아무도 안 됐고 세계일보가 받은 것도 다 데스킹 한 다음에 네. 최순실 얘기가 빠진. 김기춘한테 네가 한번 보고해 볼래라고 한 그 문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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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언론도 세계일보조차도 네. 감을 못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최순실 이야기는 다 빠졌고 정윤회한테 타겟이 맞춰져 있으니까 네. 정윤회가 비선 실세인가 보다 해가지고 심지어 그때 그 무렵 사진들을 보면 정윤회하고 최순실하고 앉아있는데 최순실 얼굴은 뭉개져 있어. 모자이크 처리가 돼. 일반인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신문 기사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면서 정윤회 씨 사진이 크게 나왔어요. 네. 근데 정윤회 씨가 크게 이제 딱 잡혀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아주머니 얼굴이 모자이크로 탁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공개되면 안 되는 분인 것처럼. 사실은 그분이 비선 실세인데 그게 여러분이 국정농단 사태 때 정말 많이 봤던 빨간 티에 하얀 바지 입은 바로 그 최순실 그렇죠. 사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범인 사진을 가렸던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발표하고 이게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인데 이게 어떻게 문건이 유출된 거냐라고 호들갑을 떠니까 네.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언론들이 춤을 엄청나게 춰댑니다. 그래서 막 지원 사격을 어마어마하게 해줘요. 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의 새로운 이력이 밝혀졌습니다. 박 경정은 경찰이 되기 전 공군 사관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다른 생도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들통나서 1학년 때 불명예 퇴교 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뒤 흔들어 놓은 그림자 실세의 논란, 결국에는 실체가 없는 걸로 지금 검찰 결과에선 드러나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 박관천 경정 조응천 전 비서관이 만약에 이 수사 결과와 다른 얘기가 있다면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아마 검찰 조사 결과가 신빙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뒤흔들었던 이 사건,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자, 박경정과 청와대의 입장이 다릅니다. 박경정은 처벌 대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런 주장을 하는 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서 유출이 됐느냐, 누군가가 도난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안을 조금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물꼬가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메시지를 반박하기 힘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비아냥거리면서 계속 지원 사격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법조기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당시 이제 연말 앞두고 있으면은 보통 법조기자들이 연중 내내 좀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네. 12월 다가오면은 이제 밀렸던 휴가도 좀 쓰고
1년 뭐 농사 끝났으니까 좀 쉽시다. 네, 근데 거의 뭐 이 보도 나오고 쓰나미였거든요. 아마 그런 억가심정 때문에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이제 문건 유출에 맞춘 프레임으로 네. 언론이 뭐 그대로 빨려 들어가죠. 네. 사정없이 몰아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사실 이 프레임을 누가 짰는지는 의심은 되는 분들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우병우 비서관도 있었고, 민정비서관이었죠, 그렇죠. 그때. 김기춘 실장도 당연히 있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들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인 게, 네. 당시로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철진한 그런 뉴스의 느낌도 있고, 네. 당시로서는 팩트 자체는 좀 맞지가 않았거든요. 실세는 사실 정윤회 씨가 아니라 이미 최순실로 교체된 지.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또 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는데 그러니까 허위사실로 더 유리하게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는 됐던 거죠.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프레임 하나하고 네. 또 십상시가 워낙 임팩트가 셌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상시를 어떻게 그러면 깨부술 거냐라고 네. 머리를 조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로 반박하냐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유출 혐의를 받은 경찰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청와대가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7인 모임이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로 지목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 전 비서관은 조작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칠인회로 반박합니다. 7인회. 7인회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게 뭐냐면 조응천, 네. 박관천, 그 잘린 사람들, 네. 박관천, 그리고 뭐 세계일보 네. 이런 사람들 쫙 모아가지고 7인회가 앉아가지고 없는 거를 만들어서 뭐 공작을 했다는 거죠. 공작을 해가지고 유언비어를 찌라시 형태로 막 뿌리기 시작하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래서 이 7인회가 나쁜 놈이다. 라고 7인회로 또 맞불을 놔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7인회 그 얘기가 나오고 실명들이 이제 언론사별로 이제 정보보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7명이 누구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7명을 이루고 넉넉히 보고 있는데 많이 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주 친한 그 검찰 수사관이 네.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 이럴 분은 아닌데.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워낙 친한 분이라서 제가 전화하자마자 그랬거든요. 유명인 되셨다고. 본인도 정말 얼떨떨해서 본인 얘기는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이런 분은 이제 검찰이 있을 때 박관창 경정도 그렇고 밥을 뭐 한두 번 먹은 적은 있는데 뭐 저게 무슨 7인회라고 네이밍할 만한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예. 본인도 되게 황당해했었죠. 간첩 조작이나 뭐 마찬가지 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루어지냐면 기자들은 그리고 또 이제 정보를 다루는 아까 이제 박관천 경정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네.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각 기관마다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검찰에도 있고 뭐 국세청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선수들끼리 얘기가 된다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보 교류 차원에서 네. 일종의 업계 선수들끼리 뭐 잘 지내지? 뭐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뭐 그게 또 있어. 이게 경쟁이 하나 있지 주면 또. 하나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하나 몇 개를 줬는데 저쪽에서 뭐 시원찮은 게 안 건넌다.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다시 안 보죠. 안 불러요. 네. 업계 얘기로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예요. 왜냐면 나도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네. 정보를 받기는 하는데 나도 뭔가를 줘야 되면 이게 약간 그래서 그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안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친목 모임 내지는 뭐 기브앤테이크 모임 이런 거는 그렇죠. 근데 제가 거기서 네. 찌라시도 이제 생산이 많이 되고 찌라시 그냥 일반적으로 증권가에서 받아보는 찌라시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팩트가 많이 들어간.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 하시는 분들 뭐 이제 검찰에도 있고 경찰에도 있고 뭐 국정원에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정보 업무라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자들은 매일 기사를 생산해야 되지만 이분들은 뭐 거의 매일 정보를 생산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정보라는 게 이제 수집이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조금 작은 얘기들을 페이퍼 워크 할 때 좀 약간 부풀리기도 하고 뭐 소위 저희 용어로 이제 초를 친다고 하거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박관천 경정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관계자 얘기입니다. 박관천 경정을 표현을 과대망상 증 환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검찰에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가 한 3 정도 되면 이걸 10으로 키워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때 뭐 박지만 씨 미행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막 튀겨서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고서를 본 박지만 씨가 내 보고서 썼어요.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미행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박관천 경정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보자. 박관천 경정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정보원을 또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그런 정보원 만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테크트리네요. 네,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 얘기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표현들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공이 그런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스킬이 없으면 또 정보를 못 얻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다고 아예 또 말도 안 되는 뻥카들만 계속 쓰면 그러면 안 되죠. 업무에서 또 배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줄타기를 미묘하게 잘하면서 13년 동안이나 이걸 했다는 얘기는 정말 베테랑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선수 중에 선수신 거네요. 어쨌든 그래서 7인회라는 프레임으로 또 십상시를 깨부수려고 손가락을 물어뜯는과 동시에 7인회를 개발하셔가지고 또 요거를 2개를 막 버물리면서 열심히 종편을 중심으로 해서 뉴스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막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나와서 패널들 막 얘기하고 어쩌고 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바로 그 얘기인 거지. 내 느낌이 그거였어. 도대체 이게 누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등장인물도 많고 그러니까 힘들죠 따라가기가. 그러면서 여론전은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그냥 뭐 시끄러 잘 모르겠어 라고 질리도록 만들고 몰라 꺼 네. 한편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어쨌든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잘렸던 사람들의 처절한 응징이 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2갈래로 분류가 되죠. 정윤회 씨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일부로 배당이 되고 문건 유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극악무도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던 이 사건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특수 2부에 배당이 되고 굉장히 배당 자체가 좀 메시지네요. 그거 자체가 차별적으로 되죠.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형사 일부는 형사부하고 특수부하고는 검찰 내부에서 교감 선생님이 3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1차장 산하의 형사부가 있고 3차장 산하의 특수부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3차장이 다 관여를 해가지고 보고도 받고 지휘를 하도록. 그러니까 요 사건만큼은 검찰에서 특별히 챙긴 거예요. 그래서 트랙을 그렇게 가지고 가니까 어쨌든 혼내야 되는 거예요. 보고서를 생산한 사람 그리고 그걸 지시받아가지고 만들었던 사람. 아니 이거는 김기춘이 시켰는데 참 매정해. 밑에서 한 사람들은 그때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명예훼손 사건은 당시 이제 세계일보에 기사를 썼던 이제 조현일 기자죠. 네, 조현일 기자가 이제 수사를 받게 되고 뭐 김준모 당시 박현준 기자 다 수사를 받는데 이제 조현일 기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심적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사람이 좀 피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압수수색도 들어오고 이러면은 뭐 아무리 정말 강심장인 사람도 하루하루가 정말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하기 싫은데. 예, 조 기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때 좀 많이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웃긴 거는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괴롭힐 때는 사건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기소를 처리를 안 하고. 차라리 빨리 기소를 하면 그러니까요. 법정에 넘어가서 그냥 재판을 빨리 받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현일 기자를 결국에는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올해 8월에 검찰에서 한 2년 8개월을 들고 있다가 무혐의 처분을 했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2016년 7월 달에 소를 취소하거든요. 네. 고소했던 거를. 네. 근데 이제 이걸 청와대만 한 게 아니고 정윤회 씨도 또 했었어요. 당사자죠. 네, 명예훼손의 당사자. 그러니까 고소를 여러 군데서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청와대는 한참 가지고 있다가 2016년 이제 뭐 7월쯤 돼가지고 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취소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친고죄라서 본인이 당한 사람이 저걸 안 하면
취하를 안 하면은 문제를 안 검찰이 삼겠다 이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청와대 거는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정윤회는 한 1년 더 가지고 있다가 올해 8월에 돼가지고 그걸 이제 또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세계일보 기자들조차도 조현일 기자가 기소가 안 된 줄을 몰랐어요. 작년 특검 수사할 때도 그렇고 검찰이 왜 들고서는 기소를 안 했을까 제가 여기저기 좀 알아봤더니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이 사람 유죄가 있으니까 판단해달라고 하는 걸 기소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재판이라는 거는 이제 공개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네. 낱낱이 드러나는데 네. 조현일 기자를 기소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수사했던 정윤회 씨 관련된 수사 내용들이 결국에는 뭐 대통령 측근들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네. 법정에서 전부 공개되는 게 검찰은 그것만은 막아야 됐던 거죠. 결국에는 조현일 기자를 기소 안 하고 들고 있다가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하는 거죠. 대신에 괴롭히기는 해야겠으니까. 그렇죠. 한참 가지고 찜찜하게 계속 괴롭히기는 하고. 계속 조리돌림을 한 거네요. 네. 저 때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거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조현일 기자를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괴롭힌 그런 측면, 그리고 기소 안 해서 법정에서 이제 자료가 공개 안 된 거. 기소가 되면 그러니까 사건 당사자는 검찰에 요구를 하면은 그 기록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연락 복사할 수가 있거든요. 연락 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공개가 되면 검찰과 청와대는 거의 쓰나미죠. 네. 더 큰 폭탄이 터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기소는 안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당시에 검찰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던 게 정윤회 씨가 이제 고소의 당사자이긴 하지만 고소 내용에 정윤회 씨가 비선 실세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이 맞는지를 검찰이 일단은 규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사실관계를 따지려면 정윤회 씨든 누구든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거든요. 네.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단 한 사람 압수수색을 안 한 게 정윤회 씨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윤회 본인은 정작 압수수색을 안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검찰의 이제 고위 관계자 얘기로는 당시에 정윤회 씨가 이혼하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 짐 정리가 이제 최순실 씨랑 안 된 상태였고 네. 정윤회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 휴대폰을 또 압수수색을 했다면 통화 내역 조회라든가 뭐 전부 했다면 역사가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네. 실제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들 제가 이제 이 방송하느라고 예전 뭐 취재했던 메모들을 이제 밤새면서 쭉 보고 있는데요. 아 정말 중간고사 보는 기분이에요. 네. 근데 깜짝 놀랐던 거는 이 정윤회 문건 당시 이제 취재했던 메모들에 검찰 관계자들이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서 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좀 반성을 하는데 네. 그때 조금 적극성을 갖고 취재를 했다면 좀 어땠을까 뭐 그런 반성도 하게 되고 네, 안타까운 부분이죠. 최순실이라는 사람 이름들이 그때도 이렇게 지금처럼 막 등장한 건 아니지만 드문드문 나왔단 말씀인 거군요.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의 정확한 멘트는 네. 최순실이 청와대에 아이디나 뭐 이런 것도 없이 제 맘대로 드나드는 거 다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검찰 관계자가 했었거든요. 검찰 내부에서는 아마도 참고인 조사나 주변 압수수색 통해서 검찰이 기본적으로 통화 내역 조회는 전부 합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일부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실인지 아닌지는 따져야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 수사를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정윤회를 쫙 털어가지고 이거를 보면 이거를 기소를 그러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구나. 네. 라고 하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사실이라고? 막 이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허위라는 그렇죠.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또 새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붙잡고만 있고 조사는 안 하고 압수수색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가지고 괴롭히는 용도로만 있다가 나중에 스리슬쩍 고소를 취소하면서 문제를 안 삼는 방법으로. 그렇죠. 검찰도 참 한심한 시절이었네요. 네. 그렇게 지나가고. 근데 이제 기자들은 어떻게든 했다가 이게 뭐 본인이 또 열람복사 해가지고 뭐 기사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누가 폭로해가지고 기사를 쓴다거나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뭉갰는데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가혹하게 나머지 그렇잖아요. 그 똘마니 역할을 했던
조응천, 박관천 이분들한테는 끝까지 그분들이 그래도 의원인데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힘들었던 분들. 네.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네. 어쨌든 그분들한테는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사정없이 복수합니다. 피해 숙청이 일어나죠. 정권 차원의 피해 숙청. 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구속도 하려고 영장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죠. 제목이 뭐였나? 문건 유출? 공무상 비밀 누설 뭐 이런 거잖아요. 문건 유출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야? 그렇죠. 왜냐면 청와대에서 오케이, 이제 오케이. 본인이 네. 뭐 사정 관련된 업무를 했으니까 네. 그것도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뭐 이런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구속영장은 기각됐어요. 조응천 씨가 유출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건가요? 누설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본인이 또 직접 기자들한테 누출하고 이랬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이니까 어쨌든 거기는 기각됐고 1심, 2심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근데 박관천 경정 같은 경우는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괘씸하잖아요. 괘씸하기도 하고 되게 쉬운 상대 아닙니까? 피레미 같은 상대 아니에요? 그렇죠. 조응천은 네. 지시를 받았으니까 네. 시켰고 네. 뭐 밑에서 해왔으니까 그걸 보고를 한 거라 조금 정상 참작을 한다면 네. 그런 사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박관천 경정 같은 경우는 너무 들쑤셔서 본인이 찾은 거 아니에요. 조사한 당사자잖아요. 네. 네. 거의 뭐 압수수색 할 때도 집안에 있던 당시 뭐였죠? 뭐 금이었나요? 뭐 이런 그래서 이 것까지. 사람한테는 뭘 하냐면 네. 그냥 요 혐의로만은 안 되겠는 거예요. 다 털어. 개인 비리 없나 싹 다 털어보자. 그래서 털어서 뭐가 나왔냐면 네. 본인 개인 대여금고에서 네. 금괴가 11개가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금괴가 있어 경찰이? 어떻게 털어 해가지고 찾았더니 그 중에 6개를 네. 본인이 어디 룸사롱 업주 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받은 것으로 아. 그래서 요거를 같이 걸어가지고 네. 여긴 구속이 됐습니다. 청와대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이 구속됐습니다. 이번 문건 파문과 관련한 첫 구속자인데요. 검찰은 박 경정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의 개입 여부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연말 전국을 들었다 놨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박관천 경정이 어젯밤 늦게 구속됐습니다. 이번 문건 파문과 관련한 첫 구속자입니다.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정윤회 문건을 작성하는 문건 조작하신 게 맞으세요? 재판부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경정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경정은 청와대 행정관 파견 근무가 해제되던 지난 2월 청와대 내부 문건들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청와대가 자신을 유출자로 의심하자 엉뚱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거짓 유출 경위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는 마무리 단계지만 검찰은 이 엄청난 파문 배후에 윗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경정의 청와대 파견 시절 직속 상관으로 정윤회 씨와 박지만 이쥐 회장의 권력 암투서를 촉발시킨 미행 보고서 작성에 개입했는지도 관심입니다. 박경정도 언론을 통해 조 비서관이 민감한 일들을 다 시켰다. 내가 말하면 국민이 놀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박경정을 상대로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해 허위 문건 작성과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 조 전 비서관도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부관 참시 거죠. 이게 정말 영린을 건드린.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든 구속되는 모양새, 붙잡혀 들어가는 모양새가 나와야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여긴 뒤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구속이 되고 실제로 1심에서는 형을 세게 받았는데 7년인가 했죠. 근데 2심에서 공소시효가 상당 부분 지난 게 인정이 되면서 집행유예로 나옵니다. 그 금괴를 받은 시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먼지털이 한 거예요. 감옥에 한번 가게 하는 게 목적 아니었나. 그렇게 됐고 당시에 이제 박관천 경정이 검찰에서 얘기했던 진술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뭐 권력 서열 뭐 1순위는 최순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박관천 경정이 자기가 스스로 그 페이퍼워크를 해서 보고한 게 아니라 정윤회 씨 그 십상시가 만났다고 하는 그 압구정의 제2모 중식당이죠. JS 가든이라고. 예. 근데 그 중식당에서 모여서 뭐 정윤회 씨 뭐 얘기를 하고 정윤회 씨 십상시들이 모여서 당시에 제가 들은 걸로는 국정원에서 거기에 감청을 했다고 해요. JS 가든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안에서 이제 얘기하니까 이거는 저 세계일보 쪽에서 이제 나중에 했던 주장입니다. 제가 취재했던 내용은 아니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도청이랑 감청이죠. 도감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들은 내용을 텍스트로 풀어서 김기춘 실장한테 보고한 내용을 박관천 경정이 이제 봤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본 내용을 이제 검찰에서 자기 생각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건 유출이 된 경위 동인을 얘기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권력투쟁 그게 이제 이 문건 보도에서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도대체 쟤네들 뭐 하는지 3인방하고 정윤회 뭐 하는지 아마 국정원 쪽을 동원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보면은 그런 의혹들도 좀 있는 거죠.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얘기한 걸 가지고 종편이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둥, 황당한 주장을 한다는 둥.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 경정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황당한 발언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 경정은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씨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근거는 대지 못했습니다. 정윤회 문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관천 경정은 검찰 조사 중에도 정치와 권력에 대한 깊은 관심을 여러 차례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경정은 수사 초기 조사를 받던 중 검사와 수사관에게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며 박근혜 정부의 권력 지향에 대한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경정은 정윤회 씨의 부인이자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 씨가 권력 서열 1위이고 정 씨가 2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한때 부부였던 이들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황당한 발언인데 박경정은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는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정과 조홍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재판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적으로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와중에 최경락 경위가 자살을 하죠. 그렇죠. 민정수석실에서 회유가 들어왔다. 근데 우리 뭐 경찰 조직이 참 비참하다 뭐 이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 자살도 석연치 않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다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유족은 강력하게 자살이 이상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한 상태고. 그러니까 최경락 경위 쪽 얘기는 뭐 청와대에서 뭐 회유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이제 뭐 당사자가 지금 망자가 된 상황이어서 수사 자체는 좀 쉽지 않다고 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한 명이 자살하는 불행까지 생기면서 그 당시에 문건을 생산하는 김기춘 실장의 지시를 받고 찾아가지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피바람이 불고 그걸 보도했던 언론사는 고소를 해놓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괴롭히고 나머지 언론사들은 청와대발 소식 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하고 그러면서 계속 지원 사격을 해주고 결국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이의 관심에서 정윤회 이거는 그냥 유야무야 뭐 누가 잘못한지는 모르겠고 근데 뭐 감옥 가는 거 보니까 제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긴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스르륵 사라지게 되죠.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그리고 3위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이 2년 전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 했던 말입니다.
자, 조국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금 이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죠. 아시다시피 박관천 전 경정은 이 문건으로 인해서 옥고를 치렀고 현재도 아직 대법 판결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재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예, 저도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예. 문건 작성자인 박 전 경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끝까지 막지 못한데 부하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건 유출만 두고 보아도 이 사건은 약간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건을 훔친 사람이 왜 훔쳤는지 동기가 없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경찰관 한 명이 명을 달리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명을 달리한 경찰관의 유서에 민정에서 회유가 됐다고 써 있습니다. 또 회유를 받은 사람도 나왔고 회유를 한 사람까지 언론에 보도되었죠. 그런데 왜 회유를 했는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이제 명백하게 밝힐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민정수석실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병우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을 달리했었다고 했는데 그 경찰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금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모든 것이 지금 다시 조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건은 문건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최순실, 정윤회 이런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근데 사실은 문서 유출 사건으로 사실은 변질이 된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좀 프레임의 경중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새 정부에서 다시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수사가 다시 이루어질지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이때부터 활약하신 분이 우병우 수석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굉장히 민정비서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똘똘하게 일을 잘했어요. 이런 걸 주도적으로 다 그립을 잡고 메이드를 완벽하게 했죠.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 보도가 됐을 때만 해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터졌다. 그러니까 이 레임덕이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저거를 프레임을 완전 바꿔서 결국에는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15년 1월 정도에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해서 이건 허위 문건이다. 허위의 내용이다 문건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아름답게 이제 해피엔딩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도한 게 이제 우병우 수석이 당시에 민정비서관이었죠. 이를 마무리 깔끔하게 짓고 그 후에 이제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내용 자체를 그냥 경찰 두세 명이서 찌라시 가지고 헛정보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자기들 권력력 때문에 밖에다가 유출해서 시끄럽게 만들었던 내용으로 싹 심화를 하고 이때 김영한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김기춘 실장한테 직보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직접 보고를 계속 하면서 예쁨을 사고 그래서 결국엔 민정수석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요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에 굉장히 탐복한 우리 근혜 언니를 비롯한 이쪽에서 하여튼 전권을 몰아주게 되죠. 민정수석 해. 그런 거네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청와대의 인사가 그러니까 당시로서 안 알려졌는데 이제 안봉근 이 부속 비서관이 그 자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청와대 1, 2 부속 비서관실이 그냥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정우성 비서관으로 단일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조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봉근 비서관은 국정홍보 비서관으로 가고 최순실 씨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조심하면서 대포폰을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조심조심 가게 되는 거죠. 이 선후 관계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뭐냐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상 최순실과 오랜 인연을 통해서 민정비서관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의혹도 많았잖아요. 그런 의혹이 이제 민정비서관 자리에 가게 된 것도 최순실 덕인데 때마침 이게 터져서 그거를 보훈 차원에서 잘 마무리 시킨 건지 마무리가 잘 되면서 최순실이랑 다시 한번 밀접해진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거는 그분이 모르시는 분이라 최순실을 모르시는 분이라서 영원히 모르는 분이래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우 수석에 가까이 있던 그런 검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확인을 좀 해보면 최순실 씨를 직접 알고 최순실 씨의 힘으로 온 것 같지는 않고
언론 보도에서 났지만 이제 우수석의 장모였나요? 네. 김장자 씨였나요? 네. 그쪽 통해서 뭐 최순실 씨의 어머니하고 뭐 어머니끼리 이제 알았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수석이 이제 직접 최순실 씨랑 그때부터 알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민정비서관 하면서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민정수석에 올라간 뒤에, 그 뒤에 최순실 씨가 본격적으로 이제 미르 K 재단 뭐 설립하면서 돈을 잭팟을 한번 터뜨리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놓고 최순실 씨랑 직접 뭐 연락하고 거래한다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우수석도 왜냐하면 사정 업무만 검찰에서 굉장히 오래 했고 굉장히 특출한 검사였기 때문에 나중에 민정수석하면서는 알았던 걸로 뭐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검찰이 뭐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거는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세계일보는 어떻게 됐나요? 거의 폭탄 맞고 신문사분 다 대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취임한 지 50일 만에 이제 회장이 교체됐죠. 그리고 조한규 사장은 경질됐고요. 통일그룹의 세무조사가 시작돼가지고 그렇죠. 한참 이제 시달림을 당했고요. 그 문건은 결국에는 이제 쌓아뒀던 문건은 보도가 되지 않았죠. 물론 이제 세계일보 나름의 뭐 아무래도 이제 종교재단이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김프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당시 세계일보에 또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프레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어쨌든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것도 무시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보도를 못했고, 조한규 사장은 뭐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퇴직을 했죠. 제가 나중에 들은 걸로는 그 이제 국회 최순실 사건 관련해서 뭐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연말에 있었는데 조한규 사장이 원래 전날 밤까지만 해도 청문회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대요. 증인 출석을 하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해봐야 자기들의 민남만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근데 공교롭게 청문회 당일날 아침에 세계일보에서 일면에 조한규 사장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한규 사장이 보도를 보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청문회에 나가서 이제 그날 정말 시원하게 얘기했죠. 그렇게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시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작심한 듯이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얘기들이 바로 조한규 전 사장으로부터 나온 얘기인데, 먼저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의혹이 있다면서 관련 문건도 제출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보도하지 않았던 파일 중 하나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뭐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요. 뭐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장짜리 문서 사본도 제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작성 및 보고된 문서로 보여지고 대비라는 표시와 함께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과 중 등산을 한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자 대법원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춘천지법원장 재직 시절 사찰 내용도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 그리고 대법관으로 진출하기 위해 소설가 이회수 씨 등 지역 내 유명 인사와 친분을 맺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입장 자료를 내고 사찰이 사실이라면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관련자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그 당일날 그 전날 조심해야 돼. 맞아요. 지난번에 그 국정원 검사. 그거 할 때도 나오지 말라고 그랬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재준이 윤석열이 법정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럼 나는 어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주옥 같은 대사를 합니다. 우리 이진환 차장님께서 배가 아프다고 해라. 그랬더니 정말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에이씨 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뭐 이렇게 된 거, 뭐 네.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왜냐면 윤석열 당시 팀장은 안 나가려고 했어요. 네. 네. 근데 뭐 안 나가려면은 뭔가 이유를 만들어주거나 어디 가 있을 만한 의자라도 좀 만들어주는가 해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고. 참, 이거 할 말입니까? 네, 아무튼. 네. 자, 그래서, 저희가 3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했는데, 네. 결국엔 이 정윤의 문건 파동은 김기춘의 지시로 시작된 사정 때문에 이 난리가 결국엔 일어났는데, 네. 결국 청와대의 권력을 두고 누가 헤게모니를 쥘 것이냐를 싸우다가 시작된 거고요. 이걸 잘 내막까지는 몰랐던 이들의 그냥 열심히 하라 그래서 열심히 했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 지금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국정농단의 진실을 그때 이미 파악하고야 말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피바람이 불어나고 네.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김기춘의 고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방향을 빨리 틀면서 자기 수족을 버리는. 네. 그리고 본인은 나름 이렇게 굳건한 이 자리를 확보하는. 정말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구중궁궐 안에서의 권력 다툼이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박근혜 정권이 빨리 붕괴가 된 게 아닌가. 근데 사실 그 청와대 안에서야 워낙 이제 권력을 두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바깥에 있는 검찰과 언론이 뒷받침을 안 해줬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정윤회는 대통령하고 상관없다. 이거는 실체가 없는 사건이다. 라고 프레임을 만들면서 열심히 수사를 몰아가지고 그쪽으로 하고 언론은 또 열심히 춤출한다고 또 광대짓을 열심히 하면서 국정의 동반자죠. 거기가. 네.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고 그러면서 국정농단은 사실 묻힐 뻔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뜻하지 않게 전혀 생뚱맞은 곳에서 터져나오면서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사건의 전말을 전부 다 알고 들여다보고 민낯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참 안타까워요. DJ가 얘기했지만 정말 그 해안이 깊으신 분인 것 같은 게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 이 다툼이 있을 때 항상 해결을 해달라고 이제 검찰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힘이 있는 정치 권력에 부합하는 그런 결론을 그러니까 태생상 그렇게 내는 거고 그런 프로세스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정권마다. 하여튼 이번 정권에는 그런 좀 검찰 개혁이 그런 쪽으로 좀 초점 맞춰서 다시 좀 재발이 안 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3부작 트릴로지를 쭉 듣고 나니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반성 겸. 네. 조홍천 비서관이 그만두고 나서 야인이었을 때 횟집을 하셨던 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별주부전. 네, 별주부전이라는 횟집인데 원래 별주부전이라고 간판 올리기 전에 정윤 횟집이라고 하시려고 했대요. 근데 정윤 횟집은 너무 사람 이름이니까 십상스시라고도 하시려고 했대요. 괜찮은데? 네. 자, 아무튼 그래서 3편에 걸쳐가지고 정윤회와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뭐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잘 찾아가지고요. 지난 9년 동안에 어처구니 없던 사건들만. 뭐 파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계속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리를 해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열심히 중간고사 준비하듯이 준비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는 정윤회 씨와 관련된 사건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 것까지를 한번 좀 간략하게 한두 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Previously on Mad Men. 첫 시간에는 저희가 가토지국장이라고 정말 얼척없는 사건이 있었죠. 이게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에요. 말도 안 되게 기소를 했다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세게 먹은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찌끼다시라고 하죠. 가토 찌끼다시설. 그렇죠. 그리고 세계일보가 문건을 보도하면서 굉장히 시끌벅적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게 세월호 사건이 난 이후에 2014년 11월 뭐 거의 말쯤 돼가지고 24일부터 27일 터져 나왔거든요. 정권의 비선이 있었대. 그게 정윤회래 하면서 신문에 뻥 터져 나왔는데 그게 왜 터져 나왔는가를 지난 시간에 한참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2013년도 말부터 김기춘 실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 그걸 감지한 김기춘 씨가
밑에 자기 똘마니들을 시켜가지고 종천, 박관천. 물론 그분들은 지금 똘마니랑 굉장히 기분 나빠지겠지만. 기분 나빠하시죠. 네. 그때 당시엔 똘마니 포지션에 계셨으니까. 우리 종천 의원님.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알아봐 했더니 열심히 알아가지고 왔더니 너무 큰 걸 물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거를? 하다가 중간에 계신 또 우리 홍경식 민정수석께서는 야 네가 보고해. 그리고 보고를 올려드렸더니 거기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취재를 했던 박관천 경정은 그냥 바로 잘리고 바로 자를 수 없으니까 조응천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은 한 2달 정도 더 놔뒀다가 자르고 6월 달에는 민정수석 자르고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도 원래는 잘렸어야 맞을 텐데 워낙 비상시국이다 보니 이 양반이 또 워낙 달코 다른 양반이라 뭐 그것도 적당히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많이 이용했죠. 워낙 또 처세술이 뛰어난 분이어서 발 벗고 나서가지고 싹 이렇게 하면서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살아남고 세월호 특집 때도 약간 얘기했지만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거를 강조해라 이런 지침들을 김기춘 실장이 직접 내렸다는 정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고리 3인방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권력의 암투는 할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 나서서 공작을 하고 지휘를 하고 이런 캐파는 안 되니까. 그런 건 없죠. 아마 여기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쫙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나름 고마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봉합을 하고 상호 타협이 된 거죠. 그렇죠. 좀 이제 가자. 뭐 이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린 사람도 있죠. 그렇죠. 갑자기 나온 사람도 있죠. 거기에 또 같이 있었던 뭐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문건을 살금살금 야금야금 한 4월 정도로부터 추정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야금야금 믿을만한 기자들한테 주는데 제가 듣기로는 세계일보에만 준 거는 아닌 거라고 들었거든요. 뒷얘기인데 2014년 4월쯤일 거예요. 그때 세계일보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하죠. 전 시간에 그 김프로께서 말씀해 주셨던 4월 2일과 4일. 예. 청와대 행정관 비리 면책 특권 뭐 요런 기사로 세계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나가는데 이 보도로 세계일보 기자가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을 합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 내밀한 정보가 이게 밖으로 나가서 보도가 되니까 쉽지 않은 보도기는 해요. 사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감찰을 조용히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날 해필 또 금요일인가 모르겠어요. 28일이네요. 금요일이어야 뉴스가 좀 적게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대대적으로 소송을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입니다.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쭉 카메라를 돌리는데 조윤선도 앉아있고 김기춘도 앉아있고 김영환 수석도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거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을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는 다리 잘못됐다고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을 이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 작성된 문건이 8번 정도 데스킹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톤 다운 시켜가지고 나온 문건인데 데스킹 바이 조응천. 근데 요 최초에 데스킹 되지 않은 거는 그 박관천 경정이 직접 자기가 저장을 서버에다가 컴퓨터에다가 하지 않고 그냥 출력을 해가지고 최종본을 그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수위가 센 3장짜리는 공개가 그때는 아무도 안 됐고 세계일보가 받은 것도 다 데스킹 한 다음에 최순실 얘기가 빠진 김기춘한테 네가 한번 보고해볼래라고 한 그 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언론도 세계일보조차도 감을 못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최순실 이야기는 다 빠졌고 정윤회한테 타겟이 맞춰져 있으니까 정윤회가 비선 실세인가 보다 해가지고 심지어 그때 그 무렵 사진들을 보면 정윤회하고 최순실하고 앉아있는데 최순실 얼굴은 뭉개져 있어. 모자이크 처리가 돼. 일반인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신문 기사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면서 정윤회 씨 사진이 크게 나왔어요. 근데 정윤회 씨가
크게 이제 딱 잡혀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아주머니 얼굴이 모자이크로 탁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공개되면 안 되는 분인 것처럼. 사실은 그분이 비선실세인데 그게 여러분이 국정농단 사태 때 정말 많이 봤던 빨간 티에 하얀 바지 입은 바로 그 최순실 사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범인 사진을 가렸던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발표하고 이게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인데 이게 어떻게 문건이 유출된 거냐라고 호들갑을 떠니까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언론들이 춤을 엄청나게 춰댑니다. 그래서 막 지원 사격을 어마어마하게 해줘요. 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의 새로운 이력이 밝혀졌습니다. 박 경정은 경찰이 되기 전 공군 사관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다른 생도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들통나서 1학년 때 불명예 퇴교 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뒤 흔들어 놓은 그림자 실세의 논란, 결국에는 실체가 없는 걸로 지금 검찰 결과에선 드러나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 박관천 경정 조응천 전 비서관이 만약에 네, 연애 지상주의자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그 사건의 친구 김 선생입니다. 네, 지 멋대로 살고 싶어서 기자 그만두고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네. 이번 달 그때 그 사건 벌써 마지막 편입니다. 네, 장대한 3부작에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거를 좀 자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여력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그냥 한 달에 한 편씩만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한 달에 하나 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버거워. 거의 뭐 김정필 기자는 지금 약간 한량한 부서에 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양반이 이제 정말 빡센 부서에 가서 취재하면 이런 거 못 할 거거든요. 못해, 큰일 나. 네. 이 사람 한가할 때 빨리 해야 돼. 한가한 부서에 있을 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거의 뭐 시험 보듯이 막 옛날 자료 떠들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오거든요. 본인 표현으로는 중간고사 보는 느낌이다. 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게 대충 패턴이 되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서너 편씩 해가지고 한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는 패턴으로 네. 당분간 가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가토 사건, 네. 두 번째는 이제 정윤의 문건 사건의 전반부, 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렇죠. 후반부를 쭉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조응천, 박관천 아저씨들의 흑역사. 그렇지. 네, 요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처구니 없어요. 네. 여러모로 어처구니가 없는데 네. 이 사건들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를 보면서 지난 정권에서 어떤 걸 생각하고 있었고 또 사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고 이제 대충의 패턴이 좀 보이실 거거든요. 그렇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기의 존재감을 10분 발휘하는 거의 뭐 이제 최초로 본인의 그 마각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뭐 그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로 정리되는 세 편 유익하셨으면 알죠? 오유, 엠팍, 파리쿡, 각자의 SNS. 일베에다 한번 올려볼까? 일베. 일베에다 하면 어떻게 되려나? 듣고 있니? 올려줘. 네. 아무튼 뭐 일베는 농담이고요. 많이들 좀 공유해 주시고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 그냥 지나가셨던 분들이 쭉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원 사건 지난달 거, 그리고 이번 달 거,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때 그 사건들 몇 편만 더 이제 꼼꼼히 챙겨 들으시면 지난 10년 동안에 대충 이 정권이 어떻게 이슈를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를 뭉개왔는지에 대한 패턴이 보실 겁니다. 네. 저희도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사건으로 올 거거든요. 네. 미리 공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안 정해졌잖아. 아니, 정했지. 우리 의식의 흐름 따라 바꿀 수 있어. 네, 그래서 다음 달 사건도 기대해 주시고, 네. 뭐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하여튼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공지 딱 짧게 할게요. 네, 김포쇼 재개봉. 시네마 천국입니다.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바로 그 영화. 11월의 마지막 밤. 11월 30일 저녁 8시에 모여서 다 같이 영화 한번 보시죠. 내일이에요. 내일 저녁. 바로 내일입니다. 네. 혹시 아직도 예매를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메가박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키시고 메가박스 코엑스 11월 30일 저녁 8시 예매를 눌러주십시오.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티켓 수익의 절반은 배급사로 가고 그렇죠. 절반은 극장으로 간다. 우린 없어요. 우리는. 만약에 만석이 안 되면 그 돈을 우리가 물은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저희가 남으려고 뭘 하는 건 아니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올까? 그냥 나 이 영화는 꼭 지나간 좋은 영화인데 극장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어디다 얘기할 겁니까? 뭐 극장에다 얘기할 거예요. 배급사 얘기할 거예요. 근데 김프로쇼는 합니다. 네, 김프로쇼에서 모여서 의견이 모여가지고 요 영화는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면 같이 보기도 하고 또 뭐 정모나 뭐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핑계 삼아서 영화 보고 나서 뭐 맥주 한 잔 가볍게 그렇죠. 네. 뭐 하시는 자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11월 마지막 날 핑계도 좋잖아요. 네. 저희가 뭐 멤버들이 좀 이렇게 그래요. 뭐 좀 쑥스러워 우리가 내성적인 사람들이어가지고 막 그런 술자리에 가서 막 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나서가지고 정모를 하고 이러기는 좀 어려운데 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모여가지고 335 뭐 하다가 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나도 눈 맞고 싶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선물 있습니다. 네. 예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입장하실 때 저희 김프로쇼 포스터에 사인을 해서 멤버들의 사인이 들어있는 김프로쇼 포스터를 다 전달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입장하실 때 뻘쭘하게 서 있는 저희와 무료 포옹, 프리 허그 한 번씩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셀카, 뭐 하여튼 원하시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네, 때리지만 마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지사항 저희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릴 거거든요. 김프로쇼를 제작하고 있는 빅픽처 컴퍼니에서 프로듀서를, PD를 공개 채용합니다. 김선생, 김프로, 배감독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 편집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라디오나 TV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좋은데 꼭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요. 다만 영상 편집은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필수 소양은 영상 편집. 가급적이면 파이널 컷이 좋고 다른 프로그램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영상 편집을 잘하실수록 좋고요. 단언컨대 저희하고 정말 재밌게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본인이 팟캐스트를 사랑하시는 애청자라면 정말 좋습니다. 자유 형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서 jk@김프로쇼.com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뭐 연봉이나 처우나 이런 것들은 만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외주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하기도 훨씬 나을 거예요. 아무튼 아지트에서 같이 일하실 분들 찾고 있으니까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한겨레 김정필 기자와 함께 정윤회 씨 사건에 대해서 한번 싹 훑어드리겠습니다. 경계 없는 인도주의 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 그 국경 없는 의사회가 국경 없는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분쟁과 재난 상황,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그들을 위해 오늘도 달리는 국경 없는 의사회와 국경 없는 영화제를 김프로쇼가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만나보세요. 영화 내부자들 드라마 미생의 거장 윤태호 작가의 신작 오리진을 소개합니다. 제목 오리진처럼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교양과 지식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책 한 권에 한 가지 주제로 지금까지 2편을 선보였고 총 100권을 목표로 하는 장대한 기획이죠. 만화의 형식을 빌린 우리 시대의 교양서 오리진, 김프로쇼 청취자께 이 장대한 기획에 동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위즈덤 하우스. 네, 어서 오세요. 김프로쇼 오리지널 그때 그 사건 이번 달의 마지막 편입니다. 의외의 포인트에서 김프로쇼의 진중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시는 한겨레 우리 김정필 기자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겨레 김정필 기자입니다. 한결같아.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한결같으죠. 바꾸면 안 돼요. 경박한 거 우리가 할 테니까. 딱 좋아요 지금. 무게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일관돼야 돼서 이게 사고 치는 사람도 일관되게 사고 치면 예측 가능하니까 대응이 되는데 뻘쭘하다가 예측 불허가 되면은 이게 두 분께서 아마 이 대응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기자가 된 애들을 그냥 원복시켰는데 야, 얘네들 징계도 안 하고 원복시켰어라는 거를 속속들이 알고 하니까 이거 청와대 입장에서는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감찰 정보는 어느 조직이건 외부에 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가장 민감하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세계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써서 수상을 했는데 사실은 모 언론에도 똑같은 자료가 나갔어요. 그 소스가 똑같이 다른 신문에도. 청와대 행정관 면책비리 그 보도의 그 문건을 받았을 때 세계일보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 모 언론사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도가 세계일보만 됐죠. 모 언론은 기사 못 시킨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쫄아서. 예. 쫄아서 했는지 아니면 뭐 엿을 바꿔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청와대에 있던 모 경찰관이 전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동인으로 인해서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간을 본 거죠. 이제 자기는 엄청난 권력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언론을 통해서 하려면 자기가 믿고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언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딜까 이제 두 군데를 줘본 거죠. 네, 세계일보는 그걸 기사화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세계일보 쪽에 청와대에서 생산됐던 그 문건들이 이제 많이
많이 건너가요. 진짜 영린들이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일보 말고 다른 모 언론사 있잖아요.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요게 또 방송의 맛이야. 네. 너무 자백했나? 그래서 문건이 넘어간 게 그 이후로 뭐 세계일보 쪽으로 건너간 게 문서가 허리춤에 올 정도로 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건너갔는데 이제 세계일보에서 그 문건을 제공받았던 기자는 정윤회 문건이 이제 2014년 11월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그 문건 일부를 몇 개를 보도를 하거든요. 보도했던 이유는 정윤회 저 문건을 보도하기 전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보도가 리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체크를 했던 거예요. 리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보도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청와대 거의 대통령급을 상대로 지금 싸워야 하는 기사인데 사실 이제 보도되기 전날부터 혹은 뭐 그 과정들이 사전에 이제 저쪽에 건너가면 이제 보도 자체가 사실 되기 힘든 최종적으로 기사화되기 힘든 상황들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제공받았던 그런 문건 일부 중에 몇 개를 이제 보도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내부에 밀정이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 내보내듯이.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메이드가 됐다 싶은 상태가 됐고 정윤회 문건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일보 내부에서도 국장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외에는, 그러니까 심지어 사회부장도 다음날 보도를 봤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안을 굉장히 좀 철저하게 지켰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이제 생산된 기사였죠. 엄밀하게 보면 정윤회가 비선 실세의 뭐 핵심이다. 그러니까 당시 시점으로 보면은 이 팩트 측면에서 보면 이미 약간 한철 지난 뉴스. 그렇죠. 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한철 지난 뉴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생산이 됐고 어쨌든 이제 검찰에서 이제 문건 유출에 초점 맞춰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죠. 11월 24일 날 그래서 월요일 날 세계일보가 빵 작정하고 보도했는데 다른 언론이 뭐 쉽사리 받아가지고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도가 됐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